안녕하세요. 진실의 그림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미스터리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서울 송파구 레미안 아파트에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층에 사는 직장인 김태현 씨 35가 집에 들어간다고 하고는 그대로 사라진 것입니다. 김태현 씨의 아내 수정 씨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여보가 오후 7시에 집에 간다고 전화했어요. 평소보다 30분 빨랐죠. 그런데 8시가 넘어도 안 들어와서 전화했더니 꺼져 있더라고요. 관리사무소 직원 박미영 씨가 CCTV를 확인해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태현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12층 복도를 걷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집문 앞에 도착하기 전에 영상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카메라 고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층 CCTV는 멀쩡하더라고요. 박미영 씨의 증언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김태현 씨가 사라진 복도 구간이었습니다. 바로 1505 앞이었죠. 그 구간만 유독 CCTV가 말썽을 일으켰고 김태현 씨 이후로는 또 정상 작동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단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태현 씨의 휴대폰은 아파트 15층 어딘가에서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꺼진 상태였습니다. 1505 주민에게 문의해보려 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문패에는 정순자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할머니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편물도 쌓여있지 않고 전기세도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어 살고는 있는 것 같은데 김태현 씨의 실종은 그렇게 미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김태현 씨가 사라진 지 일주일 후인 3월 22일 두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18층에 사는 대학생 최지영 씨 22였습니다. 지영 씨는 늦은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지영 씨가 금방 올라간다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박미영 씨가 다시 CCTV를 확인해 보니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영 씨도 15층을 지나갈 때 1505 앞에서 잠깐 멈춰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이 또 끊어졌습니다. 이상해요. 왜 하필 그 집 앞에서만 카메라가 고장 나는 거죠? 박미영 씨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실종자는 3월 29일에 나타났습니다. 7층에 사는 회사원 이성민 씨 28였습니다. 그는 주말 오후에 헬스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15층 1505 앞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네 번째는 4월 5일 9층에 사는 주부 한영숙 씨 45. 다섯 번째는 4월 12일 2층에 사는 퇴직교사 조병호 씨 67.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1505 앞을 지나가다가 잠깐 멈춰서고 그 순간 CCTV가 끊어지며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1505에 뭔가 있어요. 그는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CCTV 고장은 흔한 일이고 실종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15층은 지나가지 말라, 1505 할머니가 이상하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할머니를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미스터리해져 갔고 주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박미영 씨는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이 아파트에서 일하면서 쌓은 모든 기록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1505의 정순자 씨는 2019년에 입주했는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관리비를 연체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모두 자동이체로 정확히 납부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어요. 한 달에 겨우 10kWh 정도? 냉장고 하나 돌리는 수준이에요. 박미영 씨의 분석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택배나 우편물이었습니다. 정순자 씨 앞으로 온 우편물은 지난 5년간 단 3통뿐이었습니다. 모두 관공서에서 온 세금 고지서였죠. 온라인 쇼핑이나 음식 배달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이 사는 집 같아요. 살고는 있는데 살고 있지 않은. 박미영 씨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1505에 뭔가 비밀이 있다는 것을. 박미영 씨는 용기를 내서 직접 1505 문을 두드려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려 했지만 완전히 암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스르르.
하는 소리 마치 뭔가 바닥을 기어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박미영 씨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그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1505 문을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마스터키였지만 지금이야말로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마스터키를 문에 꽂으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박미영 씨의 어깨를 툭 치는 것이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니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주민신고를 받고 온 순찰 경찰관이었죠. 박미영 씨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경찰관은 무단 침입은 범죄라며 말렸습니다. 그날 밤 박미영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505호에서 들린 그 이상한 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과연 그 집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연속 실종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송파경찰서의 베테랑 형사 장민호 씨 48였습니다. 장 형사는 25년간 경찰 일을 해오면서 온갖 기이한 사건들을 겪어봤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달랐습니다. 패턴이 너무 명확해요. 우연이라기엔 지나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장 형사가 가장 주목한 것은 CCTV 영상이었습니다. 5명의 실종자 모두 1505 앞에서 똑같은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춰 서서 문을 바라보는 듯한 모습, 그리고 몇 초 후 화면이 끊어지는 패턴. 마치 누군가 그들을 부른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에 홀린 것처럼. 장 형사는 동료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장 형사는 1505 정순자 씨의 신원을 철저히 조사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정순자라는 이름의 70대 여성은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었죠. 주민등록상 정순자 씨는 2020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19년에 이사를 왔고 지금까지 관리비를 내고 있는 걸까요? 신원 도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 죽은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살고 있는 거죠. 장 형사의 추론이었습니다. 장 형사는 박미영 씨와 함께 1505호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영장을 받아서 정식으로 집안을 수색하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장 형사는 다른 각도에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주변 아파트 CCTV를 분석하고 실종자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작업이었죠. 그런데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종자 5명 모두 그날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태현 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고 최지영 씨는 아르바이트 후 집에 바로 가는 대신 15층에 들렀습니다. 다른 실종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마치 누군가 그들을 1505 앞으로 유도한 것 같습니다. 장 형사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건 뒤에는 누군가의 계획적인 범행이 숨어 있다고. 드디어 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장 형사는 동료 형사 2명과 함께 1505호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 집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2024년 4월 20일 오전 10시 장 형사와 동료들은 1505 앞에 섰습니다. 박미영 씨도 마스터키를 가지고 함께 왔습니다. 정순자 씨 경찰입니다. 수색 영장이 나왔으니 문을 열어주세요. 장 형사가 벨을 누르며 말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생활용품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죠. 이상해요. 분명히 누군가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박미영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장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세심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죠. 거실, 안방, 작은 방, 화장실을 모두 확인했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엌 바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닥 타일 중 한 부분이 다른 곳보다 약간 움푹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좀 이상한데요. 그 동료 형사가 바닥을 두드려 보니 다른 곳과 소리가 달랐습니다. 마치 아래에 빈 공간이 있는 것처럼 들렸죠. 장 형사는 즉시 감식팀을 불러서 바닥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닥 아래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의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불법 개조를 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 설계도에는 없는 공간이에요. 감식팀의 보고였습니다. 바닥 타일을 걷어내자 정말로 지하 공간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계단은 아래로 약 3m 정도 이어져 있었고 끝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 형사가 손전등을 들고 내려가 보니 그곳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벽면에 수많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 모니터에는 아파트 곳곳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기서 아파트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장 형사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모니터 옆에는 컴퓨터가 있었고 하드드라이브에는 지난 5년간의 모든 CCTV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실종된 5명의 개인정보가 상세히 정리된 파일들이었습니다. 이건 스토킹이에요. 아니, 그 이상입니다. 장 형사는 점점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범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하 감시실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5년 전부터 이 아파트에서 야간 보안 업무를 담당했던 윤상철 씨 42. 그는 주간에는 다른 곳에서 일하고 밤에만 이 아파트에 나타나는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장 형사가 윤상철 씨의 신원을 조사해보니 소름 끼치는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10년 전 다른 지역에서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과자였던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을 고용했죠? 장 형사가 박미영 씨에게 물었지만 박미영 씨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야간 보안업체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저희는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하 감시실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윤상철 씨가 5년간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고 각자의 약점까지 조사해둔 상태였습니다. 실종된 5명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서 며칠 동안 연락이 없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타겟을 신중하게 선별한 거예요. 사라져도 금방 눈치채지 못할 사람들을. 장 형사는 윤상철 씨의 치밀함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렇다면 실종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하 감시실을 더 자세히 수색한 결과 또 다른 비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감시실 뒤편에 숨겨진 문이 하나 더 있었던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곳은 마치 작은 지하 감옥 같았습니다. 5개의 좁은 방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 방에는 침대와 간단한 생활용품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둬뒀던 거군요. 장 형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종자들은 그곳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방이 비어 있었죠. 그렇다면 윤상철 씨는 그들을 어디로 데려간 걸까요? 장 형사는 즉시 윤상철 씨의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한 것처럼 완벽하게 사라진 것이었죠. 과연 윤상철 씨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종된 5명은 과연 무사할까요? 윤상철 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장 형사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윤상철 씨가 지난달부터 경기도 외곽 지역의 한 폐공장을 임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임대 계약서를 보니 가명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결제 카드 추적으로 본인 확인이 됐습니다. 수사팀의 보고였습니다. 장 형사는 즉시 기동대와 함께 그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은 10년 전에 문을 닫은 섬유공장으로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범인이 숨어있기에는 완벽한 장소였죠. 하지만 공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 역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누군가 머물렀던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한 경찰관이 공장 안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실종자들이 입고 있던 옷가지들이었습니다. 김태현 씨의 정장 재킷, 최지영 씨의 대학교 가방. 5명의 소지품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벽에 붙어 있던 메모였습니다. 1단계 완료. 2단계 준비 중. 새로운 장소로 이동. 윤상철 씨의 필적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계획적으로 장소를 옮기고 있어요. 우리가 찾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 형사는 윤상철 씨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감식팀이 공장을 정밀 수색한 결과 더 많은 단서들이 나왔습니다. 윤상철 씨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파일들을 보면 그는 이미 다음 타겟들까지 정해둔 상태였습니다. 같은 아파트의 다른 주민 10명의 신상 정보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연쇄 범죄예요. 5명은 시작에 불과했던 거군요. 장 형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윤상철 씨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봤지만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힌 곳은 강원도 산간 지역이었습니다. 산속 어딘가에 또 다른 은신처를 마련해둔 것 같습니다. 수사팀의 분석이었습니다. 장 형사는 강원도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국적인 수배망이 가동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실종자들이 무사할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뜻밖의 제보가 들어온 것은
어젯밤에 산속 펫펜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듯한. 제보를 받은 장소는 강원도 홍천군의 한 펫펜션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운영을 중단한 뒤 방치되어 있던 곳이었죠. 장 형사는 특공대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펜션 주변을 포위한 후 열화상 카메라로 건물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지하 공간에서 여러 명의 인체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생존자가 있습니다. 특공대장의 보고에 장 형사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실종자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었죠. 하지만 윤상철 씨의 반응도 함께 감지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그곳에 있었고 인질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상철 씨 나와서 투항하세요. 더 이상의 범죄는 의미가 없습니다. 장 형사가 확성기로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펜션 안에서 윤상철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들은 물러서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상철 씨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내놓았습니다. 해외 도피를 위한 시간과 교통편 그리고 추적 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형사는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인질들을 먼저 풀어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황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윤상철 씨는 점점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인질들의 안전이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특공대에서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하로 통하는 비상구를 찾았습니다. 범인이 모르는 사이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장 형사가 계속해서 윤상철 씨와 대화를 나누며 주의를 끄는 동안 특공대원들이 비상구를 통해 잠입했습니다. 지하 공간에는 정말로 5명의 실종자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지만 한 달 넘게 감금되어 있던 탓에 심한 세약감을 보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김태현 씨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인질들을 구출하는 동안 윤상철 씨는 아직 위층에서 장 형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인질이 안전하게 구출되었습니다. 이제 윤상철 씨를 체포할 차례였습니다. 윤상철 씨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어요. 특공대원들이 그를 포위했습니다. 윤상철 씨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한 달 넘게 계속된 미스터리가 드디어 막을 내린 것입니다. 윤상철 씨는 감금, 스토킹,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그의 범행 동기가 밝혀졌는데 단순한 정신적 쾌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고 싶다는 비뚤어진 욕망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피고인은 5명의 무고한 시민을 한 달 넘게 감금하며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윤상철 씨는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의는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실종되었던 5명은 모두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큰 부상이 없었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현 씨는 한 달 동안 정말 지옥 같았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구조되었습니다. 저희를 구해주신 경찰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레미안 아파트는 이후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했습니다. CCTV 관리 체계를 이중화하고 보안업체 직원에 대한 신원 조회도 강화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박미영 씨는 처음엔 그냥 이상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지도 모르죠라고 말했습니다. 장 형사는 이 사건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25년 경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미스터리 같은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수사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보안 관리의 허점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해졌습니다. 지금 1505호는 비어 있습니다.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올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도 그 집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건도 서서히 잊혀질 것이고 일상은 다시 평범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작은 이상 신호라도 간과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1505호의 미스터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끈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오늘의 미스터리 스토리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다뤘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상한 일이나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작은 관심과 용기가 큰 사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미스터리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진실의 그림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